며칠 전 런던의 한 호텔에서 한국경제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제부총리는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일본에게 망신을 주었는데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 이제 자체로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게 돼 수출 규제가 오히려 백신 역할을 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약이 바짝 오른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건 열받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에 의존하던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턱 밑까지 추격하더니 마침내 뛰어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공업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본격적인 대한국 경제 제재에 돌입하였죠. 수출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100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딴에는 한국을 혼줄 내줄 요량으로 시작한 수출 규제였지만 2년여가 흐른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역공을 하며 일본의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당시 한국의 빨대를 꽂고 있던 일본의 대표 업체는 스미토모 화학이었습니다. 스미토모는 1913년 비료 제조시설로 출범해 현대에는 석유화학과 플라스틱, 에너지 기능성 소재, IT 관련 화학 제품, 건강과 농업과학, 제약 등 5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미토모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기간에 전범을 저지른 기업입니다. 미쓰비시, 미쓰이와 더불어 일본 전전을 이끌었던 3대 재벌 기업 집단 중 하나라는 것이죠.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큰 화두로 떠올랐던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바로 그 회사입니다. 한반도와 중국, 일본 등 약 120곳의 사업장에 조선인 약 700명을 강제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한 바 있죠. 70만 톤여의 구리를 캐내는 과정에 조선인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죠. 2018년 10월경 한국의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신철주금은 스미토모 그룹의 스미토모 금속과 신일본 제철이 합병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스미토모 그룹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은커녕 사죄도 하지 않고 있죠. 스미토모 화학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 된 불화수소, 반도체용 감광액 포토레지스트,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중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TV 등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편광판 분야는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였죠. 어쨌든 스미토모 화학의 매출 현황을 보면 한국이 41%에 달하는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국보다 더 큰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 바로 한국이었죠. 한국에서 사업이 잘 되니까 아예 한국의 털을 잡은 스미토모였습니다. 평택과 익산, 대구에 생산시설을 두고 2,200억엔의 매출을 올리며 완전히 꿀을 빨고 있었죠. 그러나 공교롭게도 최근 삼성이 스미토모를 제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어 난리가 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미토모는 편광판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편광판이 매출의 절반 내외를 차지했었는데요. 다른 품목에 비해 월등한 매출 수준임을 알 수 있죠. 아주 잘 팔리던 품목이었지만 여기에도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편광판은 불투명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빛의 50% 이상이 흡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자체는 100이란 빛을 낸다고 해도 사용자에게 보이는 빛의 양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점을 개선하는 것이 항상 과제로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그런데 삼성이 몇 달 전에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업계 최초로 빛의 투과량을 제어하는 편광판이 없는 OLED 패널을 상용화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빛 투과율을 33%나 높여 패널의 소비 전력을 최대 25%까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최근 출시되어 인기리에 판매된 갤럭시 Z 폴드 3 등에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OLED 패널에서 RGB 화소가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구분해주는 투명의 층을 블랙으로 바꿔 외부에서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서 편광판 기능을 내재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이름하여 에코 OLED로 저소비 전력과 더불어 플라스틱 소재 부품 사용을 줄인 친환경 부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기술의 브랜드화를 통해 한국, 미국,
영국을 비롯한 7개국의 상표 출원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스미토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편광판을 제일 많이 사주던 한국에서 편광판 없이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코 OLED가 확산될수록 스미토모가 입을 타격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휴대폰 화면의 상단 가운데에 자리하던 카메라가 그 모습을 감추어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카메라 모듈을 패널 하단에 배치하는 기술인 UPC를 구현해낸 것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휴대폰 화면에서 카메라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이 덕분이죠. 한편 삼성의 라이벌이라는 애플은 2022년이 되어서야 아이폰의 노치를 없애고 펀치홀을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사실상 스마트폰계에서는 삼성의 갤럭시가 기술면에서 애플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편광판으로 끝인 줄 알았겠지만 스미토모는 삼성에 한 방 더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폴리이미드 필름인데요. 삼성이 처음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던 때 폴더블 스마트폰의 핵심 소재인 폴리이미드를 스미토모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베의 수출 규제가 단행되었고 더 이상 스미토모에게 의존할 수 없었던 삼성은 일본산 핵심 소재의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왔습니다. 백방으로 뛰다가 결국에는 자신들이 개발하기에 이르는데요. 수출 규제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폴리이미드 필름 관련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삼성은 이름하여 초박막 강화 유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들의 저력에 소름마저 끼칠 지경인데요. 애초에 스미토모로부터 공급받으려 했던 폴리이미드 필름은 스크래치에 약할 뿐만 아니라 힌지 부분에 선명한 주름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반면 삼성이 개발한 예치지는 접었다 펴도 깨지지 않고 자국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게다가 외부 충격에 강하다는 점까지. 한국경제부총리의 백신 발언이 이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다운 결과인데요. 한 걸음 더 완벽에 가까워진 기술력으로 삼성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3는 100만 원이 넘는 출고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인기리에 팔려나가 금세 매진되는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제품은 기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예뻐져 삼성의 모바일 기기는 애플의 제품보다 못생겼다라는 선입견을 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중국의 기업들도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TCL도 역시 이 대열에 합류했었는데요. 4분기에 선보이기 위해 시카고라는 이름의 시제품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출시를 포기했습니다. 시카고보다 훨씬 예쁘고 기능이 좋은 갤럭시 Z 플립 3가 시카고보다 저렴하기까지 해서 도저히 비벼볼 수 없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었죠.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이 폴더블 전략에서 완전히 대박을 쳤다는 내용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 삼성은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은 채 2021년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가 전년보다 몇 배 증가했으며 2022년에도 상당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그 대목처럼 실제로 삼성전자의 IM 부분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 3조 3,6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OLED 점유율은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LG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일본의 제품 없이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기는커녕 반도체 등에 필요한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현저히 줄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강화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그리고 정보 공유를 통한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갖춰 혼연일체로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협심,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으로 체현됐고 이를 통해 첨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 경제의 자충수로 돌아온 것을 탓하면서 3년째 어리석은 정책의 극치라며 자국 정부의 정책을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상대로 제2의 수출 규제를 할 만한 힘과 명분도 없을 뿐더러 글로벌 가치 사슬까지 훼손하면서 2년 전의 부당한 수출 규제 방식으로 또다시 한국의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카드라고는
한국의 성장을 부러워하며 비난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또 어떤 분야에서 일본을 앞지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